감히 소국이 대국에 대항해? 차드 사태 때 중국은 한국을 조롱하며 경제 보복을 퍼부었고 믿었던 미국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동맹국에게 조차 문전박대 당한 그날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렇게 낡은 컨테이너에서 7명의 별동대가 결성되었습니다. 모두가 비웃던 그 프로젝트. 하지만 9년 후 백악관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제발 그 기술 우리에게 파십시오. 모르는 게 값입니다. 미국, 중국을 동시에 침묵시킨 한국의 비밀병기. 7명이 피눈물로 만들어낸 통쾌한 복수극이 지금 시작됩니다. 저는 그날 주하이 에어쇼 관람석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군사 분야 취재만 8년째인데 그날만큼 심장이 쫄깃해진 적은 없었어요. 머리 위로 짙은 잿빛 기체가 귀청을 찢으며 스쳐 지나갔습니다. 중국이 야심차게 내놓은 두 번째 스텔스기. 태양빛의 동체가 번들거렸고 쌍발 엔진이 뿜어낸 연기가 하늘에 흰 줄을 그었죠. 주변에서 셔터 소리가 기관총처럼 터져나왔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온 취재진이 저마다 렌즈를 하늘로 쳐들었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중국 국영방송 진행자가 떴어요. 목소리가 의기양양했습니다. 이 전투기는 미국의 동급 기종을 앞서는 성능을 확보했습니다. 5세대 스텔스 전투기 2종을 동시 보유한 나라는 이제 미국과 우리뿐입니다. 태평양의 힘의 균형이 달라졌습니다. 관람석이 웅성거렸습니다. 중국 쪽 관객들은 박수를 쳤고 서방 기자들은 표정이 굳어진 채 뭔가를 끄덕였어요. 현장에 있던 중국 측 군사 전문가가 마이크를 잡더니 한술 더 뜨더군요. 한국이 만든다는 그 전투기요. 세대 자체가 다릅니다. 4.5세대에 불과해요. 우리 건 완전한 5세대입니다. 이 일대 하늘은 사실상 우리 손안에 들어왔습니다. 척추를 타고 냉기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모르는 게 있다는 걸. 바로 그 시각, 서울 한복판 어느 건물 안에서 전혀 다른 뭔가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저 스텔스기를 잡아낼 수 있는 기술이요. 머릿속에 예전 일이 스쳤습니다. 한국 공군의 주력기에는 미국제 적외선 탐지 센서가 달려 있었습니다. 정비하려면 장비를 열어봐야 했는데 미국이 난리가 났어요. 기술이 새나갈 수 있다는 거였죠. 조사단이 날아왔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회의실에 불려 들어가 몇 시간 동안 다그침을 받았어요. 마치 무슨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처럼요. 그 다음이 더 충격이었습니다. 부품값이 15배로 뛰었어요. 개당 몇천 달러 하던 게 수만 달러가 됐습니다. 납품업체 반응은 단호했죠. 마음에 안 드시면 안 사셔도 됩니다. 전투기들이 땅바닥에 묶이기 시작했습니다. 고칠 부품이 없으니 경납고에 세워두는 수밖에요. 수리 대기 기간이 1년을 넘기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국토를 지켜야 할 비행기들이 창고에서 먼지만 뒤집어 쓰고 있었죠. 몇 해 뒤 또 다른 일격이 날아왔습니다. 한국이 미사일 방어 체계를 배치했더니 중국이 이를 갈았어요. 경제 보복이 쏟아졌습니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줄줄이 철수했고 한류 콘텐츠는 차단됐으며 여행객 발길이 뚝 끊겼어요. 뼈에 사무치게 깨달았습니다. 미국에 기대면 기술 목줄에 끌려다닌다. 중국에 기대면 경제 목줄에 끌려다닌다. 스스로 두 발로 서지 않으면 평생 누군가의 눈치를 봐야 한다는 거였죠. 한화시스템의 신재혁 연구원은 그 시절을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윗선에서 우리 손으로 만들어보자고 했을 때 저는 속으로 황당했어요. 미국이 30년 걸려 쌓은 걸 우리가 어떻게 따라잡습니까? 돈도 없고 인력도 없는데 예산이 50억 원이었습니다. 미국이 쏟아부은 투자금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금액이었어요. 인원은 고작 7명, 책상 몇 개에 컴퓨터 몇 대가 전부였죠. 가진 거라곤 분노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노가 엔진이 됐어요. 우리가 만든다. 더 좋은 걸로. 다시 에어쇼 현장입니다. 스크린 속 스텔스기가 고개에 가까운 비행을 선보였어요. 기술을 거의 하늘로 쳐세웠다가 다시 수평으로 돌아오는 동작에 관중석이 들썩였습니다. 옆에 있던 동남아 쪽 매체 기자가 한숨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판이 바뀌었네요. 미국 것도 이제 안심 못하겠어요. 속으로 웃음이 났습니다. 그 친구가 모르는 게 있었거든요. 바로 지금 이 순간 서울 어딘가에서는 저 비행기를 사냥할 무기가 막바지 손질을 받고 있다는 거려. 저들이 한 장을 자랑스럽게 펼쳐 보이는 동안 한국은 조용히 내 장을 준비해두고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이틀 뒤 저는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심장이 벌렁거렸어요. 드디어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게 됐으니까요. 한국이 9년을 갈아 넣어 만든 첫 번째 결과물을. 공항에 내렸을 때는 해가 져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켜니 메시지가 하나 들어와 있더군요. 내일 오전에 시간 되시면 본사로 오십시오.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한화시스템 연구소에서 온 연락이었습니다. 그날 밤 눈을 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9년간 이 나라가 묵묵히 걸어온 길의 끝에 뭐가 있을지 몇 시간 뒤면 알게 될 테니까요.
창 너머로 서울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강줄기를 따라 빌딩들이 불을 밝히고 있었고 저 불빛들 속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지금도 모니터 앞에 앉아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의 치욕이 오늘의 칼날이 되는 순간 저는 그 현장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화시스템 본사.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로비에서 서성이는데 엘리베이터에서 한 남자가 내렸어요.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는 눈가에 짙은 피로가 묻어 있었지만 악수하는 손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신재혁 수석연구원이었습니다. 기자님, 오늘 보여드릴 건 9년을 기다린 겁니다. 회의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창밖으로 강남 빌딩 숲이 내려다 보였어요. 그가 스크린을 켰습니다. 화면에 검은색 장비 하나가 떠올랐죠. 성인 남성이 두 팔을 벌린 정도 크기에 표면이 매끈했습니다. IRST, 적외선 탐색 추적 시스템입니다. 탐지거리 100km.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100km요? 북한 미그기에 달린 탐지 장비가 15km 정도인 건 알고 있었어요. 거의 7배에 달하는 수치였죠. 그런데 다음 말이 더 충격이었습니다. 미국 F-35에 들어간 시스템이 50km입니다. 우리가 2배 앞서 있어요. 회의실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오는 길은 지옥이었다고 했습니다. 신연구원이 의자를 당겨 앉으며 과거로 돌아갔어요. 처음 팀이 꾸려졌을 때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인원이 7명이었습니다. 저 포함해서요. 예산은 50억. 미국이 이 기술에 쏟아부은 게 수조 원이라는 걸 알았을 때 웃음밖에 안 나왔어요. 100분의 1도 안 되는 돈이었습니다. 사무실이 본사 건물 구석에 있었어요. 창문도 작고 햇빛도 잘 안 들어오는 책상 7개, 컴퓨터 7대, 화이트보드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팀원들 몇 면을 물었습니다. 저랑 비슷한 또래가 셋, 40대 초반이 둘, 30대가 둘이었어요. 다들 각자 분야에서는 실력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적외선 센서를 처음부터 만들어 본 경험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첫 회의 때 분위기가 어땠냐고 물었습니다. 솔직히 막막했어요. 뭘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미국 기술을 분석해 보려고 했는데 자료가 전부 기밀이에요. 논문도 핵심 부분은 다 빠져 있고. 신연구원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첫 달은 그냥 논문만 읽었어요. 영어 논문, 러시아어 논문, 중국어 논문까지 번역기 돌려가면서 수백 편을 봤습니다. 밤 11시, 12시는 기본이었어요. 첫 1년은 기초 연구에만 매달렸다고 합니다. 적외선 센서의 원리부터 다시 공부했어요. 대학원 교재를 꺼내서 처음부터요. 박사학위 가진 사람들이 학부 교재 보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자존심 상했죠? 근데 어쩔 수 없었습니다. 주말도 없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구분이 없어졌어요. 집에 가면 잠만 자고 다시 나왔습니다. 아내가 처음엔 이해해줬는데 석 달쯤 지나니까 얼굴이 어두워지더라고요. 신연구원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아들이 그때 초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어느 날 새벽에 들어갔는데 거실에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아들이 소파에서 자고 있었어요. 손에 뭘 쥐고 있길래 봤더니 제가 좋아하는 과자였습니다. 아빠 주려고 기다리다 잠든 거예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날 밤 펑펑 울었어요. 화장실에서 혼자요. 이게 맞나 싶었습니다. 가족한테 이러면서까지 해야 하나. 그만두고 싶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수십 번 그만두고 싶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미국 조사단이 우리 엔지니어들을 범죄자 취급하던 회의실. 싫으면 쓰지 말라던 그 한마디. 이를 악물 수밖에 없었어요. 2년 차에 첫 시제품이 나왔습니다. 드디어 뭔가 만들어냈다는 성취감이 있었어요. 테스트하는 날 팀원들 다 모였습니다. 손에 땀을 쥐고 지켜봤죠. 결과는 탐지거리 30km. 목표치의 3분의 1도 안 됐어요. 북한 장비보다는 나았지만 갈 길이 너무 멀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고 합니다. 아무도 말을 안 했어요. 2년을 투자했는데 겨우 이거냐는 표정들이었죠. 저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팀원 하나가 신연구원을 찾아왔습니다. 연구원 중에 가장 나이 많은 형이었어요. 50대 초반이었는데 저한테 조용히 말하더라고요. 재혁아, 이거 진짜 되는 거 맞냐고. 30km가 한 게 아니냐고. 뭐라고 대답했냐고 물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모르겠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포기하면 우리가 당한 게 영원히 끝나지 않는다고. 한 번만 더 해보자고 했습니다. 3년 차.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예산이 바닥나기 시작했어요. 추가 지원을 요청했는데 위에서 난색을 표했습니다. 성과가 없잖아요. 30km로는 어디 내놓을 수도 없고. 팀 분위기가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서로 말도 잘 안 했어요. 다들 지쳐 있었거든요. 점심도 따로 먹고 야근도 각자 하고 팀이라기보다 그냥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그해 여름 팀원 절반이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충격이었어요. 3년을 같이 고생했는데, 근데 이해도 됐습니다. 집에도 못 가고, 성과도 안 나오고, 미래도 안 보이는데 누가 버티겠어요. 신연구원 자신도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저도 번아웃이 왔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출근하기가 싫었습니다. 몸이 천근만근이었어요. 병원에 갔더니 우울증 초기라고 하더라고요.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아내에게 털어놨다고 합니다. 그만둘까 한다고 했어요. 아내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저를 보더니 한마디 하더라고요. 당신이 제일 잘 알잖아. 이거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 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맞았어요. 제가 제일 잘 알았습니다. 이걸 안 하면 우리나라가 계속 미국 눈치를 봐야 한다는 걸. 부품 하나에 목줄 잡히는 신세를 벗어날 수 없다는 걸. 팀원들을 다시 모았습니다. 밤에 다 같이 소주를 마셨어요. 속 얘기를 했습니다. 왜 힘든지, 뭐가 문제인지. 새벽 3시까지 얘기했어요. 그날 밤 팀원들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무슨 결정이었냐고 물었습니다. 1년만 더 해보자. 1년 뒤에도 진전이 없으면 그때 포기하자. 대신 이 1년은 진짜 죽기 살기로 하자. 그때부터 밤 11시가 아니라 새벽 2시까지 연구실에 남았습니다. 체력적으로 미친 짓이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팀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서로 농담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진 거예요. 4년 차 팀에 새 얼굴이 합류했습니다. 카이스트에서 박사 과정 마친 젊은 연구원이었어요. 한수정이라고. 20대 후반이었는데 인공지능 전공이었습니다. 처음엔 왜 왔나 싶었다고 합니다. 우리 팀이 힘들다는 건 업계에 소문이 나 있었거든요. 좋은 대학 나온 애가 왜 여기 왔을까 의아했어요. 물어봤더니 웃으면서 대답하더라고요. 한수정 연구원이 뭐라고 했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미국 유학 생각했었는데요. 비자 심사 때 기술 유출 우려가 있다고 거절당했어요. 한국 사람이라서요. 그때 열받아서 결심했어요. 내가 기술을 만들어야겠다고. 같은 분노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한수정 연구원은 기존 방식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회의 때 손을 들더니 질문을 하나 했어요. 왜 신호 분석을 사람이 하냐고요. 기존 방식은 적외선 신호가 들어오면 연구원이 하나하나 패턴을 분석했거든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정확도에 한계가 있었죠. 그녀가 제안한 건 인공지능이었습니다. AI한테 신호 분석을 맡기자는 거였어요. 수천 가지 패턴을 학습시키면 인간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AI가 이렇게 정밀한 군사 기술에 쓰일 수 있을까 싶었어요. 솔직히 좀 황당했습니다. 20대 애가 와서 AI 하니까.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30km에서 꽉 막혀 있었거든요. 뭐라도 시도해봐야 해서요. 그래서 한 달간 시험 삼아 해보자고 했습니다. 한수정 연구원이 밤낮 없이 코드를 짰습니다. 그 친구가 진짜 대단했어요. 잠을 안 자요. 새벽 3시에 퇴근했다가 아침 8시에 또 나와 있고 젊어서 그런가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에너지 드링크를 하루에 대여섯 캔씩 마시더라고요. 3개월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존에 0.1초 걸리던 신호 판별이 0.05초로 줄었어요. 2배 빨라진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정확도였습니다. 오탑률이 30%에서 5%로 떨어졌어요. 6배나 정확해진 거죠. 이건 예상 못했습니다. 그날 밤 팀원들이 소주를 마셨습니다. 1년 반 만에 처음으로 웃었어요. 진짜로요. 한수정 연구원한테 고맙다고 했더니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아직 멀었어요. 100km 가려면. 맞는 말이었습니다. AI 덕분에 돌파구가 열렸지만 아직 목표까지는 한참 남았습니다. 5년 차 탐지거리 50km 달성. 드디어 미국 수준을 따라잡았습니다. 팀원들이 환호했어요. 근데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따라잡은 건 의미 없다. 넘어서야 한다고. 목표는 미국을 추월하는 거였습니다. 6년 차 70km 돌파. 알고리즘을 계속 개선했습니다. 한수정 연구원이 거의 코드에 살았어요. 하루에 16시간씩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나빠져서 안경 도수를 2번이나 올렸어요. 팀원들 모두 가족 얼굴 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제 아들이 그때 중학생이 됐는데 아빠 얼굴을 일주일에 한두 번밖에 못 봤어요. 아내가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애가 학교에서 우리 아빠 뭐 하는지 모른다고 했대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근데 멈출 수 없었어요. 여기서 멈추면 지금까지 한 게 다 물거품이 되니까 7년 차 90km 도달. 목표까지 단 10km. 손에 잡힐 듯 했습니다. 거의 다 왔다고 생각했어요. 한두 달이면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막혔습니다. 신연구원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90km에서 100km. 고작 10km인데 그게 안 넘어가는 거예요. 뭘 해도 90이 한계였습니다. 원인을 분석해봤습니다.
센서 자체의 물리적 한계에 부딪힌 것 같았어요. 아무리 알고리즘을 개선해도 하드웨어가 받쳐주지 못하는 거죠. 8년 차 내내 그 벽 앞에서 머물렀습니다. 1년 동안 90에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갔어요. 팀 분위기가 다시 가라앉았습니다. 여기까지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팀원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처음에 그만두겠다고 했던 그 형이에요. 이번엔 다르게 말하더라고요. 제어가 90이면 충분하지 않냐고. 미국보다 높잖아. 그냥 이걸로 끝내자고. 신연구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국보다 높은 건 의미 없다고 했어요. 우리가 처음에 약속했잖아요. 더 좋은 걸 만들자고. 더 좋은 건 압도적으로 좋은 거예요. 100km까지 가야 한다고. 그때 한수정 연구원이 또 손을 들었습니다. 회의 시간이었어요. 다들 지쳐서 축 처져 있는데 그 친구가 아이디어가 있다고 했습니다. 뭐였냐고 물었습니다. 센서 배열을 바꿔보자는 거였어요. 기존에는 센서를 일렬로 배치했거든요. 그녀는 벌집 형태로 재배열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원리를 설명해달라고 했습니다. 벌집 구조는 같은 면적에 더 많은 센서를 넣을 수 있어요. 신호 수신 면적이 넓어지면서 간섭은 줄어드는 방식이죠. 자연에서 힌트를 얻은 거예요. 처음엔 황당했습니다. 구조를 바꾸면 설계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해요. 몇 달이 걸리는 작업이죠. 8년이나 투자했는데 또 처음부터 시작하라고?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도박이었어요. 이게 안 되면 진짜 포기해야 했습니다. 2달간 설계를 다시 했습니다. 시제품을 새로 만들었어요. 9년 차. 최종 테스트 날이 왔습니다. 평택 상공만 2000피트에서 실험했어요. 100km 거리에 있는 F15K의 열신호를 잡아야 했습니다. 팀원 전원이 관제실에 모였습니다. 7명 전부요. 한수정 연구원도 있었고 처음에 그만두겠다던 형도 있었어요. 다들 말이 없었습니다. 신 연구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모니터를 보고 있는데 손에 땀이 났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9년이 이 순간에 달려 있었거든요. 센서가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동심원이 퍼져나갔어요. 80km, 90km. 거기서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또 90에서 멈추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원이 계속 퍼져나갔습니다. 95, 98, 99. 그리고 숫자가 떴습니다. 100km.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50m 이내. 관제실이 터져나갔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소리를 질렀어요. 어떤 사람은 울고, 어떤 사람은 웃고.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신연구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9년이에요. 제 30대 후반부터 40대 후반까지 전부를 여기에 쏟아부었거든요. 아들 초등학교 입학식도 못 갔고 아버지 칠순잔치도 빠졌어요. 아내한테 미안한 게 산더미였습니다. 한수정 연구원은 어땠냐고 물었습니다. 그 친구는 바닥에 털썩 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나중에 들었는데 그 친구도 남자친구랑 헤어졌대요. 시간을 못 내서. 그런데도 끝까지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팀원들이 모여서 술을 마셨습니다. 삼겹살에 소주요. 고급 레스토랑 같은 거 안 갔어요. 그냥 연구소 앞 고깃집에서 새벽 4시까지 마셨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고 물었습니다. 지난 9년 얘기요. 힘들었던 것, 포기하고 싶었던 것, 가족한테 미안했던 것. 다들 울면서 얘기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건배를 했습니다. 건배사가 뭐였냐고 물었습니다. 신연구원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싫으면 쓰지 마시오. 이젠 우리가 할 차례다. 회의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이게 끝인가요? 신연구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건 시작입니다. 우리는 3가지를 더 만들었어요.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3가지요? 네. 다음은 대전입니다. 표준과학연구원에 가보세요. 거기서 2번째 카드를 보게 될 겁니다. 회의실을 나서는데 신연구원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기자님, 중국이 하나를 자랑할 때 우리는 조용히 넷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들은 아직 몰라요. 우리가 뭘 준비했는지. 건물을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휴대폰에 외신 속보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한국의 적외선 탐지 시스템 개발 소식이 퍼지기 시작한 모양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소식통이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그들이 우리 없이 해냈다. 그리고 우리 것보다 낫다. 미국 F-35의 시스템이 50km, 한국이 100km.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격. 미국 것이 6만 달러, 한국 것이 4,000달러. 15분의 1 가격의 2배 성능. 과거에 15배로 값을 올려쳤던 그들이 이제 15분의 1 가격에 추월당한 겁니다. 저는 그날 밤 대전행 KTX 표를 끊었습니다. 2번째 카드를 확인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세계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먼저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소식이 퍼지는 데는 하루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이 가장 먼저 반응했어요.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공식 브리핑에서 논평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펜타곤 내부는 술렁였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현지 소식통이 전해준 말이 있어요. 그들이 혼자서 해냈다. 그것도 우리보다 더 좋은 걸로. 미국 F-35에 들어간 탐지 시스템이 50km, 한국이 만든 게 100km, 2배의 차이였습니다. 가격은 더 충격적이었죠. 미국 것이 6만 달러, 한국 것이 4천 달러. 15분의 1이에요. 예전에 부품값을 15배로 올려쳤던 그들이 이제 15분의 1 가격에 추월당한 겁니다. 아이러니였죠. 도쿄의 반응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일본 주요 신문이 사설을 실었어요. 제목이 예상 밖이었습니다. 한국의 기술 자립, 동아시아 판도를 바꾸다. 평소 같으면 한국을 견제하는 논조였을 텐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사설 내용이 흥미로웠어요. 한국이 독자적으로 탐지 시스템을 완성한 것은 미국의 기술 독점 구조의 균열을 낸 사건이다. 이는 일본에도 희소식이다. 우리 역시 비슷한 처지에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도 같은 일을 당했던 거예요. 자국 전투기 정비 과정에서 미국 측과 마찰이 있었고 부품 가격이 수배로 뛰었다고 합니다. 일본 방위성 관계자가 익명으로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솔직히 부럽습니다. 우리도 독자 개발을 시도했지만 실패했거든요. 한국이 돌파구를 열어줘서 고맙습니다. 이제 미국도 가격을 함부로 올리지 못할 겁니다. 예상 밖의 연대였습니다. 경쟁 관계인 한일이 기술 주권이라는 공통분모 앞에서 같은 편이 된 거죠. 베이징은 달랐습니다. 긴급 회의가 소집됐다는 정보가 들어왔어요. 중앙군사위원회 비공개 회의였습니다. 주제는 하나. 한국 탐지 시스템의 위협 평가. 중국 군사 전문가들이 당황했다고 합니다. 주하이 에어쇼에서 제235를 자랑스럽게 공개한 지 며칠 만에 그걸 잡을 수 있는 기술이 완성됐다는 소식을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베이징의 진짜 패닉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제235 자체의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중국 인터넷 군사 커뮤니티에서 시작된 논란이었습니다. 어느 전문가가 제235의 스펙을 분석하며 의문을 제기했죠. 최대 이륙 중량이 28톤, 미국 F-35가 31.8톤인데요. 제235는 엔진이 2개고 F-35는 하나예요. 엔진을 더 달았는데 왜 더 가벼울까요? 답은 엔진 성능이었습니다. 제235에 들어간 엔진은 러시아 것을 복제한 거였어요. 그런데 원본보다 성능이 떨어졌습니다. 추력도 낮고 수명도 짧았죠. 싱가포르의 한 군사 연구소에서 분석 보고서를 냈습니다. 제235의 엔진 문제는 치명적이다. 작전 반경이 경쟁 기종보다 20% 짧고 무장 탑재량도 30% 적다. 텔스 외형만 따라했을 뿐 실질 전투력은 4.5세대 수준에 가깝다. 중국이 발끈했습니다. 반박 성명을 냈지만 이미 국제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회의론이 퍼지고 있었어요. 더 치명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의 탐지 시스템이 100km 밖에서 열신호를 잡을 수 있다는 건 텔스 코팅이 소용없다는 뜻이었거든요. 레이더는 속일 수 있어도 엔진 열까지 숨길 순 없으니까요. 제235가 한반도에 접근하기도 전에 한국이 먼저 포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워싱턴은 놀라움으로, 도쿄는 부러움으로, 베이징은 두려움으로 세 수도가 각기 다른 이유로 한국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당한 굴욕, 미국의 기술 갑질, 중국의 경제 보복. 그날은 단순한 수치가 아니었어요. 씨앗이었습니다. 한국 방산 자립을 싹 틔운 씨앗. 미국이 기술로 목을 조를 때 한국은 무릎 꿇는 대신 일어섰습니다. 일본이 포기했던 길을 한국은 끝까지 걸었습니다. 중국이 스텔스기를 과시할 때 한국은 조용히 그걸 잡을 그물을 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신재혁 연구원이 말했던 세 가지 기술이 아직 남아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대전행 KTX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논밭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1시간 남짓 걸려 대전역에 도착했어요. 표준과학연구원. 거기서 두 번째 카드를 확인할 차례였습니다. 택시를 타고 유성구 과학단지로 들어섰습니다. 양쪽으로 연구소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어요. 그중 하나가 목적지였습니다. 로비에서 오승환 박사가 저를 맞았습니다. 50대 초반, 안경 너머로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기자님, 오늘 보실 건 미국이 절대 안 판다고 버틴 기술입니다.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연구실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거대한 돔 형태의 장비가 놓여 있었어요. 레이돔이었습니다. 전투기 레이더를 보호하는 덮개죠. 오승환 박사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단순한 덮개가 아닙니다. 적의 레이더 전파는 흡수하면서 아군 레이더는 그대로 통과시켜야 해요. 특정 주파수만 골라서 막거나 통과시키는 겁니다. 그가 컴퓨터 화면을 켰습니다. 복잡한 수식들이 빼곡했어요. FSS, 주파수 선택 표면이라고 합니다. 이걸 설계하는데
기존 방식으로는 30일이 걸려요. 그런데 그가 다른 프로그램을 실행했습니다. 우리가 개발한 AI 설계 소프트웨어는 6시간이면 끝납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120배요? 네. 상용 소프트웨어 대비 120배 빠릅니다. 어떻게 가능했냐고 물었습니다. AI와 병렬 연산을 결합했어요. 기존 방식은 설계안 하나를 테스트하고 실패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죠. 우리 AI는 동시에 수천 가지를 테스트합니다. 그리고 최저값을 스스로 찾아내요. 하지만 여기까지 오는데도 고통이 있었습니다. 오 박사가 과거를 회상했어요. KF1 개발을 앞두고 레이돔이 필요했습니다. 미국에 요청했더니 거절당했어요. 전략 물자라면서 독일에도 연락했는데 역시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때 깨달았다고 합니다. 직접 만들지 않으면 영원히 남의 눈치를 봐야 한다는 걸. 팀이 꾸려졌습니다. 연구원 9명, 예산 80억. 아무도 경험이 없었어요. 처음 1년은 뭘 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문헌을 찾아보고 해외 학회에 가서 정보를 모았죠. 첫 시제품이 나왔을 때 성능이 기준에 한참 못 미쳤습니다. 팀원 하나가 번아웃으로 병가를 냈어요. 저도 우울증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전환점은 AI 전문가 영입이었습니다. 포항공대 출신 연구원이 합류했어요. AI로 설계하면 어떻겠냐고 제안하더군요. 반신반의했지만 시도해봤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어요. 30일 걸리던 작업이 하루 만에 끝났습니다. 처음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오류인가 싶어서 3번을 다시 돌렸습니다. 계속 개선했습니다. 하루가 12시간이 되고 12시간이 8시간이 되고 마침내 6시간까지 단축됐습니다. 최종 테스트 날 방위사업청에서 검증단이 왔습니다. 결과를 보더니 검증단이 깜짝 놀랐어요. 기준치를 120% 초과 달성했거든요. 그리고 더 놀라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미국 상용 제품보다 5배 빨랐습니다. 오 박사가 또 다른 장비를 보여줬습니다. 전자파 레이돔 평가 장비예요. 이것도 우리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기존에는 성능 측정에 한 달이 걸렸는데 이 장비는 다 쓰면 끝나요. 설계 120배, 평가 5배, 전체 개발 기간이 10분의 1로 줄어든 셈이었습니다. 경제적 효과를 물었습니다. 국내 기업의 기술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사야 했어요. 독일 기업에 개당 2억 원씩 주고요. 이제는 우리가 팔아요. 폴란드, 튀르키예, 인도네시아에서 문의가 왔다고 합니다. 사는 나라에서 파는 나라가 됐습니다. 오 박사가 창밖을 바라봤어요. 대전 과학단지의 다른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10년 전엔 상상도 못했어요. 미국 기술 없이 전투기를 만든다는 게. 하지만 이제는 가능합니다. 그가 레이돔을 손으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이게 KF1 전부에 들어갑니다. 수출형에도요. 폴란드가 48대를 계약했는데 전부 우리 레이돔이 장착됩니다. 수입 대체 효과만 연간 200억 원. 수출까지 포함하면 앞으로 수년간 수천억 원 규모가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 박사가 강조한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기술 주권이에요. 미국이 언제든 공급을 끊을 수 있었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우리가 주도권을 쥐었습니다. 이게 진짜 가치입니다. 연구실을 나서며 그가 말했습니다. 기자님, 국방과학연구소에 가보세요. 거기엔 미국도 완성 못한 기술이 있습니다. 심장이 또 뛰었습니다. 미국도 못한 거요? 네, 양자 레이더 핵심 기술입니다. 우리가 먼저 완성했어요. 택시를 타고 역으로 향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카드, 100km를 보는 눈. 두 번째 카드, 보이지 않는 방패. 세 번째는 미국조차 완성 못한 기술이라고요. 대체 뭘 만든 걸까요? 국방과학연구소 정문. 보안 검색을 거쳐 방문증을 받았습니다. 안내원이 저를 본관 지하로 데려갔어요. 엘리베이터가 내려갈수록 긴장이 됐습니다. 지하 1층을 지났습니다. 2층도 지났어요. 3층에서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가 어두웠습니다. 형광등, 불빛만 희미하게 공간을 비추고 있었어요. 양쪽으로 철제 보안문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군사시설 특유의 차가운 공기가 느껴졌죠. 안내원이 한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양자광학연구실이라고 적힌 팻말이 붙어 있었어요. 문이 열리자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박동현 박사. 40대 중반으로 보였어요. 얼굴에 피로가 짙게 묻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기자님, 여기서 보시는 건 가족에게도 말씀 못합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그 정도로 민감한 기술이에요. 각오하고 들어오세요. 연구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첫인상은 의외로 평범했어요. 컴퓨터 몇 대, 실험 장비들, 화이트보드. 일반 연구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창문이 없었어요. 사방이 콘크리트 벽이었습니다. 자연광이라곤 한 줌도 들어오지 않는 공간. 형광등, 불빛만이 유일한 광원이었죠.
여기서 4년을 보냈습니다. 박 박사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창문 없이요. 햇빛 구경 못한 날이 수백 일입니다. 왜 지하에서 연구했냐고 물었습니다. 보안 때문이에요. 이 기술은 외부에 절대 새나가면 안 됩니다. 전자기파 차폐도 필요했고요. 지하 3층이 최적이었습니다. 박 박사가 화이트보드 앞으로 갔습니다. 마커를 들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양자 주파수 변환 기술입니다. 광파와 마이크로파를 양방향으로 바꾸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가 두 개의 파동을 그렸습니다. 광파는 주파수가 아주 높습니다. 테라헤르츠 단위예요. 마이크로파는 낮아요. 기가헤르츠 단위죠. 이 둘은 원래 섞이지 않습니다. 물과 기름처럼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이 둘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으면 양자 레이더가 가능해집니다. 양자 레이더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기존 레이더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술이에요. 박 박사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기존 레이더는 전파를 쏘고 반사파를 받잖아요. 그런데 스텔스기는 그 반사파를 흡수해버립니다. 그래서 레이더에 안 잡히는 거죠. 스텔스 기술의 원리였습니다. 양자 레이더는 다릅니다. 그가 새로운 그림을 그렸어요. 얽힌 양자쌍을 사용해요. 양자역학에서 두 입자가 얽히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한쪽이 변하면 다른 쪽도 즉시 반응합니다. 아인슈타인이 유령 같은 원격작용이라고 불렀던 거요. 맞아요. 그걸 레이더에 적용하는 겁니다. 원리를 설명해달라고 했습니다. 얽힌 양자, 쌍 중 하나를 목표물 쪽으로 보냅니다. 나머지 하나는 기지에 남겨두고요. 보낸 쪽이 뭔가에 부딪히면 기지에 있는 쪽도 즉시 반응해요. 반사파가 필요 없는 거죠. 스텔스 코팅이 무용지물이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전파를 아무리 흡수해도 소용없어요. 양자 얽힘은 전파 흡수와 상관없이 작동하거든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스텔스기를 잡을 수 있다는 건가요? 네, 그게 양자 레이더의 핵심입니다.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스텔스 기술이 현대 공중전의 핵심인데 그걸 무력화할 수 있다니. 그런데 이 기술을 미국도 아직 완성 못했습니다. 박 박사가 컴퓨터 화면을 켰어요. 미국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의 보도자료가 떠올랐습니다. 다르파가 몇 년째 이 기술을 연구 중이에요. 아직 실용화 단계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박 박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완성했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미국보다 앞섰다고요? 네, 수년 정도 앞서 있습니다. 믿기 어려웠습니다.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방위 기술을 한국이 앞질렀다니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박 박사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긴 이야기가 시작될 것 같았어요. 프로젝트가 시작된 건 몇 년 전이에요. 팀원이 12명이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산은 비공개였어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충분하지 않았다고만 할게요. 외부 유출은 일절 금지였다고 합니다. 팀원들 가족도 몰랐어요. 뭘 연구하는지. 그냥 국방 관련 일이라고만 했습니다. 비밀 유지가 철저했습니다. 출퇴근 기록도 따로 관리했어요. 외부에서 보면 그냥 평범한 연구원들이었죠. 처음 1년은 이론 연구에만 매달렸다고 합니다. 양자역학 논문을 수백 편 읽었어요. 영어, 독일어, 러시아어, 중국어, 번역기 돌려가면서요. 해외 학회에도 참석했습니다. 정보를 모으러 간 거예요. 다른 나라들이 어디까지 왔나? 특히 미국과 중국 동향을 주시했습니다. 결론은 암담했습니다. 미국이 10년 넘게 연구하고 있었는데 아직 실용화 단계에 못 갔더라고요. 기초 이론은 있지만 실제 구현이 안 되는 거였죠. 왜 안 됐냐고 물었습니다. 양자 상태가 너무 불안정해요. 조금만 외부 간섭이 있어도 깨져버립니다. 그걸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게 핵심 과제였어요. 2년 차 봄, 전환점이 왔습니다. 팀원 중에 재료공학 전공자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자성체를 써보면 어떻겠냐고요. 자성체라면 자석 같은 거냐고 물었습니다. 비슷해요. 자기장을 띠는 물질이죠. 기존 연구들은 전부 광학 결정을 사용했거든요. 우리는 다른 길을 가본 거예요. 왜 아무도 자성체를 안 썼냐고 물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박 박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성체는 양자 상태를 쉽게 망가뜨려요. 자기장이 양자 얽힘을 깨버리거든요. 그래서 다들 안 된다고 포기했죠. 그런데 한국 팀은 달랐습니다. 특수 코팅 기술을 개발했어요. 자성체 표면을 나노 단위막으로 감싸는 거죠. 그러면 자기장이 양자 상태를 간섭하지 못해요. 어떻게 그 아이디어를 얻었냐고 물었습니다. 사실 우연이었어요. 박 박사가 웃었습니다. 팀원 하나가 실수로 코팅제를 엎질렀거든요. 그런데 그 샘플이 이상하게 좋은 결과를 보인 거예요. 나중에 분석해보니까 코팅막이 절묘하게 형성돼 있었습니다. 실수가 발견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는 실수를 욕하지 않아요. 실수가 발견의 어머니라고 하거든요. 2년 차 가을. 첫 시제품이 나왔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테스트했어요. 결과가요. 박 박사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변환 효율 5%였습니다. 실망스러웠겠다고 했습니다. 실망 정도가 아니었어요. 좌절이었죠. 실용화하려면 최소 30%가 필요했습니다. 5%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2년을 투자했는데 겨우 이 정도라니 팀 분위기가 가라앉았습니다. 다들 말이 없어졌어요. 점심시간에도 각자 밥 먹고 퇴근도 따로 하고 팀워크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박 박사 자신도 힘들었다고 합니다. 지하 3층에서 하루 14시간씩 일하는데 성과는 안 나오고 햇빛도 못 보고요. 우울증 증세가 왔어요. 가족들은 어땠냐고 물었습니다. 딸이 그때 5살이었어요. 아내가 혼자 애를 키우다시피 했습니다. 제가 집에 가면 밤 11시, 12시였거든요. 딸은 이미 자고 있었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들어갔는데 거실 테이블에 뭐가 놓여 있더라고요. 딸이 그린 그림이었어요. 크레파스로 그린 건데 아빠랑 자기가 손잡고 있는 그림이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 아래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아빠 보고 싶어. 5살짜리가 쓴 삐뚤빼뚤한 글씨요. 박 박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날 밤 펑펑 울었어요. 화장실에서 혼자요. 이게 맞나 싶었습니다. 딸한테 이러면서까지 해야 하나? 그만두고 싶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매일 그만두고 싶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생각했습니다. 내가 포기하면 다른 팀원들 2년이 물거품이 된다고. 내가 버텨야 한다고. 3년 차.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그해 초에 전염병이 터졌잖아요. 연구소가 봉쇄됐습니다. 코로나 사태였습니다. 외출 금지령이 내려졌어요. 저희는 지하 3층에 갇혔습니다. 석 달 동안밖에 못 나갔어요. 상상이 안 됐습니다. 창문도 없는 지하실에서 석 달이요. 가족도 못 만났습니다. 영상통화로만 얼굴 봤어요. 그때가 가장 힘들었다고 합니다. 팀원 하나가 공황장애가 왔어요. 갑자기 숨을 못 쉬겠다면서 쓰러졌습니다. 급하게 병원에 실려갔죠. 다른 팀원들도 한계였습니다. 다들 눈이 풀려 있었어요. 좀비 같았습니다. 말도 안 하고 그냥 컴퓨터만 보고 있고 박 박사 자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살이 10kg 빠졌어요. 밥맛이 없었거든요. 잠도 못 자고 수면제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 시기에 돌파구가 열렸습니다. 밖에 못 나가니까 연구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른 생각을 할 여유가 없었죠. 어느 날 막내 연구원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온도를 극저온으로 낮추면 어떨까요? 양자 현상은 차가울수록 더 잘 일어나니까요. 단순한 아이디어였지만 아무도 시도해보지 않았습니다. 기존에는 상온에서 구현하려고 했거든요. 실용성 때문에. 근데 그게 오히려 발목을 잡은 거였어요. 팀이 즉시 냉각 시스템을 설계했습니다. 영하 270도까지 낮출 수 있는 장비를 만들었어요. 절대 0도까지 단 3도요. 첫 테스트 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이게 안 되면 진짜 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냉각 장치가 가동됐습니다. 온도가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영하 50도, 100도, 150도.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영하 270도에 도달했을 때 변환 효율 수치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5%에서 시작해서 10%, 20%, 30%. 멈추지 않았습니다. 35%에서 안정화됐어요. 관제실이 고요해졌습니다. 아무도 말을 안 했어요.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단숨에 실용화 기준을 넘어선 거잖아요. 그리고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1명이었어요. 그 다음에 2명, 3명, 곧 12명 전부가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박 박사도 울었습니다. 3년이에요. 지하 3층에서 3년을 버텼는데 드디어 뭔가 된 거잖아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실험실에서 되는 것과 실제로 쓸 수 있는 건 다르거든요. 안정성 검증이 필요했어요. 4년 차 내내 안정성 테스트에 매달렸습니다. 수천 번 반복 실험을 했어요. 같은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하려고요. 중간에 문제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어떤 날은 35%가 나오고 어떤 날은 20%밖에 안 나오고 변수가 뭔지 찾느라 몇 달을 보냈어요. 원인은 미세한 온도 변화였습니다. 0.1도만 달라져도 결과가 흔들렸어요. 온도 제어 시스템을 완전히 새로 설계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팀원 하나가 쓰러졌습니다. 과로였어요. 병원에서 2주일 입원했습니다. 가족들한테 연락이 갔는데 뭘 하다 쓰러졌는지 말을 못했어요. 보안 때문에 팀원들이 교대로 병문안을 갔습니다. 그 친구 병실에서 다들 울었어요. 미안하다고, 너무 무리시켰다고,
하지만 쓰러진 팀원이 말했다고 합니다. 포기하지 마라. 나 때문에 멈추면 내가 더 괴롭다. 그 말에 팀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최종 검증 실험 날이 왔습니다. 박 박사가 정확한 날짜와 시각까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잊을 수가 없어요. 그날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긴 하루였거든요. 아침부터 팀원 전원이 모였습니다. 12명 전부요. 쓰러졌던 친구도 퇴원해서 왔어요. 아직 얼굴이 창백했는데 꼭 보고 싶다고 해서 실험 준비에 3시간이 걸렸습니다. 장비 점검, 온도 세팅, 신호 보정. 실수하면 안 되니까 3번씩 체크했어요. 오후가 됐습니다. 광파를 마이크로파로 변환하고 다시 역변환하는 테스트였어요. 양방향 변환이 성공해야 실용화가 가능하거든요. 버튼을 누를 시간이 됐습니다. 제가 눌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화면에 데이터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노이즈만 보였어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또 실패인가 싶었죠. 10초가 지났습니다. 노이즈 사이로 신호가 잡히기 시작했어요. 약했지만 분명한 신호였습니다. 20초. 신호가 선명해졌어요. 변환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30초. 역변환 신호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보낸 광파가 마이크로파로 바뀌었다가 다시 광파로 돌아오는 거였죠. 1분. 성공 신호가 떴습니다. 관제실이 터져나갔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소리를 질렀어요. 성공이다. 해냈다. 우리가 해냈다. 박 박사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소리를 못 질렀어요. 목이 안 나왔거든요. 그러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냥 주저앉았어요. 힘이 쭉 빠지면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4년이에요. 제 30대 후반 전부를 여기에 쏟아부었거든요. 딸 유치원 입학식도 못 갔고 아내 생일도 매년 빠졌어요. 가족한테 미안한 게 산더미였습니다. 다른 팀원들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막내 연구원은 바닥에 털썩 앉아서 엉엉 울었어요. 쓰러졌던 친구는 벽에 기대서 훌쩍거렸고요. 가장 나이 많은 팀원이 다가왔습니다. 그 형이 저를 안아주더라고요. 아무 말 없이 한참 동안 서로 부둥켜 안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팀원들이 모여서 술을 마셨습니다. 지하 3층에서요. 밖에 나갈 수 없으니까 편의점에서 사온 소주랑 과자로요. 무슨 얘기를 했냐고 물었습니다. 지난 4년 얘기요. 힘들었던 것, 포기하고 싶었던 것, 가족한테 미안했던 것. 다들 울면서 얘기했어요. 막내 연구원이 물었다고 합니다. 이게 세상에 알려지면 어떨 것 같으냐고. 저는 그랬어요. 모르겠다고.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하다고. 뭐냐고 물었습니다. 우리 딸이 크면 말해줄 거라고. 아빠가 이런 일을 했다고. 그때는 말 못했지만 아빠가 나라를 위해 뭔가 했다고. 박 박사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기술은 국방과학연구소에 정식 등록됐습니다. 논문은 비공개예요. 특허도 국방 전용이고 외부에는 단 한 글자도 안 나갔습니다. 중국도 일본도 몰랐습니다. 심지어 미국도 모릅니다. 우리가 완성했다는 걸. 그가 창문 없는 벽을 바라봤습니다. 이 공간에서 4년을 보냈어요. 햇빛도 못 보고요. 가족들은 제가 뭘 하는지 몰랐습니다. 후회는 없냐고 물었습니다. 처음엔 후회도 있었어요. 딸이 자라는 걸 못 봤으니까. 아내한테 모든 짐을 떠넘겼으니까. 잠시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근데 이제는 없어요. 후회가. 왜요? 얼마 전에 딸이 그러더라고요.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자랑했대요. 우리 아빠는 나라 지키는 일 한다고. 박 박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말 듣고 펑펑 울었어요. 아내 앞에서 4년 동안 모든 눈물이 다 쏟아졌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미국이 우리를 범죄자 취급했을 때 우리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더 앞서가겠다고. 그리고 해냈어요. 미국도 못한 걸 우리가 먼저 해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만든 3번째 기술은 단순한 발명이 아니었어요. 굴욕을 딛고 일어선 자존심이었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집념이었으며 미국조차 넘어서겠다는 야망이었습니다. 그 모든 게 지하 3층 창문 없는 연구실에서 단 12명의 손으로 이뤄진 거예요. 연구실을 나서는데 박 박사가 말했습니다. 기자님, 놀라셨죠? 근데 아직 하나 더 남았어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하나 더요? 네, 4번째 기술입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여기까지예요. 서울로 돌아가시면 곧 알게 되실 겁니다. 4번째 카드. 박 박사는 구체적으로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힌트를 줬어요. 서울로 돌아가세요. 한화 시스템에서 곧 공개할 겁니다. 몇 달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서울 ADX 전시회. 저는 한화 시스템 부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신재혁 연구원이 저를 반겼어요. 오래 기다리셨죠? 오늘 보여드릴 건 저희도 비밀로 해왔어요. 그가 비공개 전시실로 안내했습니다. 보안 요원 2명이 문을 지키고 있었어요.
문이 열리자 커다란 패널 하나가 보였습니다. 검은색인데 빛을 받아도 반사가 거의 없었죠. 그래핀 기반 스텔스 도료입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네 번째 카드가 스텔스 도료요. 신연구원이 패널을 쓰다듬었습니다. 국산화율 98%, 전파 흡수율 85에서 88%,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왜 이제야 공개하냐고 물었습니다. 너무 잘 돼서 오히려 비밀로 했어요. 경쟁국들이 눈치채면 방해할까봐요. 그가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미국 F-35 스텔스 도료는 탐지 거리를 200km에서 120km로 줄입니다. 하지만 유지비가 문제예요. 비가 오면 벗겨져서 매번 다시 칠해야 하거든요. 한국 도료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내구성이 미국 것의 2배입니다. 5년 이상 유지돼요. 그리고 무게 70% 가볍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70%요? 네. 미국 도료는 무거운 소재를 쓰거든요. 우리 건 그래핀 기반이라 가벼우면서도 흡수율이 높아요. 실제 테스트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탐지 신호 강도가 기존 대비 10분의 1로 떨어졌어요. 100m짜리 물체가 10m짜리로 보이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 기술도 쉽게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KF-1에 들어갈 스텔스 도료가 필요했어요. 미국에 요청했더니 또 거절당했습니다. 또 거절이었습니다. 그때 결심했어요. 우리가 만들지 않으면 영원히 종속된다. 팀이 구성됐습니다. 소재 전문가, 화학공학자 합쳐서 12명. 그래핀을 선택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핀은 탄소 원자 한 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얇지만 강철보다 200배 강하고 전도성이 뛰어나서 전파를 잘 흡수합니다. 문제는 가격이었습니다. 초기에 그래핀이 그램당 10만 원이었어요. 전투기 한 대에 필요한 양을 계산해보니 수십억 원이 나왔습니다. 불가능했죠. 직접 양산 공정을 개발했습니다. 기존 방식보다 10배 빠르고 품질은 더 좋게 만들었어요.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램당 10만 원이 5만 원이 되고 2만 원이 되고 8천 원이 되고 마침내 3천 원까지 내렸습니다. 이제 실용화가 가능해진 거죠. 본격적인 도료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첫 시제품의 흡수율은 65%. 나쁘진 않았지만 미국 것 80%에는 못 미쳤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다층 구조였어요. 그래핀을 여러 겹으로 쌓고 각 층마다 다른 입자를 넣었습니다. 첫 층은 고주파, 두 번째는 중주파, 세 번째는 저주파를 흡수하게요. 전체 스펙트럼을 커버하는 겁니다. 최종 테스트에서 흡수율 88%를 달성했습니다. 미국 것을 넘어섰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일본도 같은 걸 시도했어요. 수년을 투자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핀 양산에서 막혔거든요. 독일도 아직 완성 못했고요. 한국이 세계 최초로 완성한 거였습니다. 신연구원이 패널을 가리켰습니다. 이게 KF-1 표면의 30%에 적용될 예정이에요. 탐지 거리가 확 줄어들죠. 경제적 가치를 물었습니다. 전투기 한 대당 도료 비용이 5천만 원입니다. 미국 것은 2억 원이에요. 4분의 1이죠. 수출까지 고려하면 규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도료만 수십 대분, 수백억 원 규모의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신연구원이 강조한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자립이에요. 그가 4가지를 손가락으로 꼽았습니다. 첫째, 100km를 보는 눈. 둘째, 적의 전파만 삼키는 방패. 셋째, 미국도 못 만든 양자 레이더. 넷째, 세계 최고 스텔스 도료. 이제 KF-1은 100% 한국 기술입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전시장 하늘에 KF-1 시제기가 날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한 장 꺼낼 때 우리는 4장을 준비했어요. 그들은 아직도 모를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준비했는지. 저는 물었습니다. 이 4가지가 합쳐지면요. 신연구원이 미소 지었습니다. 평택에 가보시죠. 거기서 다 합쳐진 걸 보게 될 겁니다. 평택 공군기지. 보안 검색을 마치고 기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거대한 경납고가 보였어요. 그 앞에 신재혁 연구원, 오승환 박사, 박동현 박사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기자님, 오늘이 역사적인 날입니다. 신연구원이 경납고를 가리켰어요. 저 안에 KF-1 영영 1호기가 있습니다. 오늘 완전체가 됩니다. 경납고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 순간 숨이 멎었어요. 검은 회색빛 전투기 한 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KF-1. 하지만 전에 봤던 것과 달랐어요. 표면이 유난히 매끄러웠고 빛을 받아도 반사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핀 도료를 전면 도장했습니다. 기체 표면 30%, 약 18제곱미터예요. 정비사들이 전투기 주변에서 최종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IRST 센서 장착 완료. 기수 우측 상단에 검은 돔 형태의 장비가 보였어요. 100km를 볼 수 있는 눈이었습니다.
텔스 레이돔 장착 완료. 기수 정면에 레이더 덮개. 적의 전파는 흡수하고 아군 레이더는 통과시키는 방패였죠. 양자 탐지 시스템 통합 테스트 통과. 동체 내부에 숨겨진 양자 레이더 프로토타입. 미국도 없는 기술이 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텔스 코팅 측정값 0.05제곱미터. 골프공만 한 크기로 레이더에 잡히게 됐습니다. 그때 한 조종사가 경납고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비행복을 입은 그는 헬멧을 들고 있었어요. 강태윤 소령. 공군 전투비행단 8년 차 베테랑이었습니다. 소령님, 기분이 어떠십니까? 그가 KF-21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떨립니다. 솔직히요. 이 기체에 들어간 기술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거든요. 전투기에 다가가 표면을 쓰다듬었습니다. F-15K를 10년 탔습니다. 좋은 전투기죠. 근데 항상 미국 눈치를 봐야 했어요. 부품 하나 바꾸는데도 허락이 필요했거든요. 목소리에 감정이 섞였습니다. 이 기체는 다릅니다. 100% 우리 기술이에요. 미국 허락 필요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자유로운지 아십니까? 강소령이 사다리를 올라갔습니다. 조종석에 앉아 헬멧을 썼어요. 준비 완료. 시동 걸겠습니다. 경납고 안이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엔진 시동음이 울렸어요. 낮은 웅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굉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쌍발 엔진이 포효했죠. 출력 정상. 모든 시스템 그린. 우전으로 강소령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IRST 작동 확인. 전방 120도 스캔 중. 표적 탐지 정상. 100km를 보는 눈이 깨어났습니다. 레이돔 주파수 선택 정상. 아군 신호 통과. 적 신호 차단 확인. 보이지 않는 방패가 펼쳐졌습니다. 양자 시스템 대기 중. 출력 안정화 완료. 미국도 없는 기술이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시스템 통합 완료. 출격 가능합니다. 신재혁 연구원이 제 옆에서 중얼거렸어요. 9년입니다. 굴욕을 당한 그날부터 오늘까지. 이 순간을 위해 걸어온 길이에요. 오승환 박사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불가능하다고 했죠. 미국 없이는 안 된다고. 하지만 우리는 해냈어요. 박동현 박사는 말없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4년을 지하 3층에서 보낸 그에게 이 하늘이 얼마나 소중했을까요? 출격하겠습니다. KF-21이 천천히 경납고를 빠져나왔어요. 아침 햇살이 검은 회색 기체에 부딪혀 산란됐습니다. 반사가 거의 없었죠. 그래핀 도료가 빛을 흡수하고 있었습니다. 활주로 끝으로 이동한 전투기에서 강소령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타워, 0015기 이륙허가 요청합니다. 0015기허가 행운을 빕니다. 엔진 출력이 최대로 올라갔습니다. 굉음이 기지 전체를 뒤흔들었어요. 브레이크가 풀렸습니다. 전투기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50m, 100m, 200m. 기수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저도 모르게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옆에 선 연구원들도 환호했어요. 해냈어요. 드디어. KF-21은 순식간에 구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타워에서 관제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텔스 모드 활성화. 레이더 추적 불가. 시각 추적으로 전환.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하지만 강소령의 센서는 모든 걸 보고 있었죠. 10분 뒤 무전이 들렸습니다. 타워. 0015기. 모든 시스템 완벽 작동. 이 기체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IRST로 100km 밖 표적 포착 확인. 레이돔 주파수 선택 완벽. 양자 시스템도 안정적입니다. 그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이제 J3호가 와도 우리가 먼저 봅니다. 그들은 우리를 못 보지만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경납고 앞에 선 사람들이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신재혁 연구원이 울먹였어요. 미국 조사단이 우리를 범죄자 취급했을 때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우리 손으로 만들겠다고요. 오승환 박사가 말했습니다. 미국이 레이돔 수출을 거부했을 때 저는 절망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박동현 박사가 하늘을 보며 말했습니다. 지하 3층에 들어갔을 때 가족도 못 만났습니다. 하지만 후회 없어요. 이 순간을 위해서였으니까요. 그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자부심과 안도, 그리고 해냈다는 해방감의 눈물이었습니다. 30분 뒤 KF-21이 착륙했습니다. 강태윤 소령이 조종석에서 내려와 헬멧을 벗었어요. 그의 얼굴에도 눈물 자국이 있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모든 시스템이요. 그가 전투기를 돌아봤습니다. 이건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자존심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일주일 뒤 여의도 산업통상자원부를 찾았어요. 4가지 기술이 만들어낸 경제적 가치를 숫자로 확인할 차례였습니다. 방산수출지원센터 담당자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숫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에 표가 떴어요.
수입 대체 효과, 연간 기준, IRST 센서 200억 원, 레이돔 200억 원, 텔스 도료 300억 원, 합계 700억 원, 연간 700억 원입니다. 과거에는 이 돈을 전부 해외에 줬어요. 이제는 국내에 남습니다. 하지만 진짜 가치는 수출이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에서 먼저 연락이 왔어요. 폴란드는 KF-21 48대를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었죠. 한국 센서를 원한다고 했어요. IRST랑 레이돔 전부요. 계약 규모가 놀라웠습니다. IRST 48세트 960억 원, 레이돔 48세트 720억 원, 총 1680억 원. 폴란드 국방부 관계자가 왜 한국을 선택했는지 말했어요. 독일 제품보다 30% 저렴하고 성능은 10% 우수하다고요. 게다가 기술 이전도 고려한다고 하니까요. 독일은 절대 안 주거든요. 다음은 중동이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에서 문의가 왔어요. 센서 업그레이드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협의가 진행 중이고 구체적인 계약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수천억 원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담당자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지금까지 확정된 계약과 협의 중인 건을 합치면 앞으로 수년간 수조 원 규모의 수출이 예상됩니다. 제 입이 떡 벌어졌어요. 수조 원요? 네. 과거에는 우리가 사야만 했습니다. 미국이 값을 15배 올렸을 때 울며 겨자 먹기로 샀죠. 근데 이제는요. 담당자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팝니다. 그것도 세계 최고가로요. 가격 비교표를 보여줬습니다. IRST 센서 한 세트 기준. 미국 6만 달러, 독일 5만 달러, 일본 5만 5천 달러, 한국 4천 달러. 15분의 1 가격의 2배 성능. 이게 한국 방산의 경쟁력입니다. 산업 파급 효과도 컸습니다. 센서 제조에 200여 개의 협력 업체가 참여해요. 일자리 5,000개 이상 창출됐습니다. 대전, 평택, 부산에 걸쳐 생태계가 형성됐죠. 그리고 2차 효과가 있었습니다. KF-21 수출이 급증했어요. 폴란드 48대, 말레이시아 18대, 이라크 24대, 총 90대입니다. 센서 기술이 전투기 전체 수출을 이끈 거였습니다. KF-21 한 대 가격이 650억 원이에요. 90대면 5조 8,500억 원입니다. 센서가 전투기를 팔게 만든 겁니다. 더 놀라운 건 기술 이전 계약이었습니다. 튀르키예가 자국 전투기에 한국 센서를 탑재하고 싶다고 했어요. 기술 이전 계약 500억 원. 인도네시아도 레이돔 기술을 원했습니다. 300억 원 계약. 기술까지 팔게 됐습니다. 과거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담당자가 그래프를 보여줬어요. 한국 방산 수출액 추이였습니다. 몇 년 전 7조 원에서 시작해서 최근 17조 원을 넘겼습니다. 방산 수출 세계 4위입니다. 독일을 바짝 추격하고 있어요. 하지만 담당자가 강조한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기술 주권이에요. 예전엔 미국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부품 하나 못 구해서 전투기가 땅에 처박혀 있었죠. 근데 이제는요. 그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합니다. 미국 허락 필요 없어요. 언제든 생산하고, 언제든 수출하고, 언제든 업그레이드합니다. 이게 진짜 자유예요. 창밖으로 여의도 빌딩 숲 너머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굴욕이 씨앗이 됐습니다. 그 씨앗이 자라서 이제는 숲이 됐어요.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700억 수입 대체, 수천억 계약 확보, 수조 원 수출 전망, 5,000개 일자리, 세계 4위 방산 수출국. 이 모든 숫자가 증명했습니다. 한국이 무릎 꿇지 않았다는 걸,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다는 걸, 그리고 이제는 세계를 리드한다는 걸. 어느 날 저녁, 서울 여의도 한강변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강물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제 맞은편에는 네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신재혁 연구원, 오승환 박사, 박동현 박사, 강태윤 소령. 지난 몇 달간 제가 만났던 사람들이었죠. 기사 반응이 좋더라고요. 신 연구원이 웃었습니다. 진짜 이야기니까요. 꿈인 게 아니라. 오 박사가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미국이 레이돔 수출을 거부했을 때 밤새 울었어요. 아내한테도 말 못하고요. 근데 지금은 독일이 우리한테 기술 이전을 요청합니다. 세상이 거꾸로 됐죠. 박 박사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지하 3층에 들어갔을 때 딸이 5살이었습니다. 이제 9살이에요. 4년 동안 저녁밥을 같이 먹은 날이 50일도 안 돼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하고 또 미안했죠. 근데 딸이 얼마 전에 말하더라고요. 아빠, 뉴스에서 봤어. 아빠가 대단한 일 했구나. 그 순간 모든 게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강소령이 말했습니다. F-15K를 10년 탔습니다. 좋은 전투기지만 항상 미국 눈치를 봐야 했어요. KF-21은 달라요.
이건 우리 거예요. 완전히요. 주먹을 쥐었습니다. 처음 조종석에 앉았을 때 울컥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에요. 저는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굴욕을 당했던 그날로 돌아간다면 뭐라고 말하고 싶으세요? 신연구원이 먼저 대답했습니다. 포기하지 마. 9년 후에 네가 이긴다. 오 박사가 말했습니다. 미국이 거절해도 괜찮아. 오히려 기회야. 박 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하 4년이 힘들겠지만 그게 역사가 될 거야. 강소령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언젠가 네가 한국 전투기를 몰게 될 거야. 그것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무거운 침묵이 아니었어요. 성취감과 자부심으로 가득한 침묵이었죠. 신연구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처음엔 복수였어요. 굴욕에 대한요. 근데 어느 순간 달라졌습니다. 언제부터요? 개발이 70%쯤 진행됐을 때요. 문득 깨달았죠. 이건 복수가 아니라 자립이구나. 우리가 미국을 이기려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서려는 거구나. 오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비슷한 시기에 느꼈어요. 이제는 미국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다는 확신이 들었죠. 박 박사가 덧붙였습니다. 양자 레이더를 완성했을 때 딱 한 가지만 생각했어요. 이제 우리 아이들 세대는 이런 굴욕 안 당하겠구나. 저는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목표는요? 신연구원이 즉시 대답했습니다. 200km IRST요. 지금도 세계 최고지만 더 앞서갈 겁니다. 오 박사가 말했습니다. AI 설계 소프트웨어를 전 세계에 팔고 싶어요. 일본도 독일도 관심을 보이고 있거든요. 박 박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양자 레이더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KF-1 다음 버전에 탑재하는 게 꿈입니다. 강소령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KF-1을 더 많이 몰아보고 싶어요.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한강 다리에 불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서울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신연구원이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 불빛들 보이시죠? 저기 어딘가에서 또 다른 연구원들이 밤을 새우고 있을 거예요. 다음 세대의 기술을 만들면서요. 오 박사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운이 좋아요. 우리가 닦아놓은 길을 걸으니까요. 박 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씨앗을 심었어요. 굴욕이라는 씨앗을요. 그게 자라서 열매가 됐습니다. 이제 그 열매가 또 다른 씨앗이 될 거예요. 저는 그날 밤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니었어요. 시작이었습니다. 굴욕이 자립이 됐고 자립이 주도권이 될 것이며 주도권이 언젠가 세계를 이끄는 힘이 될 겁니다. 한국은 멈추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배웠으니까요. 무릎 꿇으면 짓밟히고 일어서면 존중받는다는 걸. 불가능은 없고 시간만 있으면 된다는 걸. 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결국 같은 인간이라는 걸. 창밖 한강이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대한민국은 다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굴욕을 잊지 않으면서. 지금까지 한국이 걸어온 9년, 그리고 앞으로 걸어갈 길의 이야기였습니다. 굴욕이 자립이 됐고 자립이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 희망찬 이야기를 많은 분들과 나눠주세요. 한국의 기술 자립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댓글창에 기술강국 대한민국 한마디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